제일 상단에 1-1이라고 적어주시고, 높다. 여기 칠판 왜 이렇게 높냐? 1-1이라고 적어주시고, 인권의 의미와 발달 과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칠판 왜 이렇게 높냐, 여기. 인권의 의미와 발달 과정. 여러분들 인권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언제? 중학교 때. 작년에. 중학교 3학년 1단원이 이제 인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억나요? 안 나죠, 보통? 근데 이 인권 단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 한 70% 이상 겹쳐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착실히 잘 하셨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는 항상 처음 배운다. 모든 학생들이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가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인권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인권이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의 의미와 특징. 그래서 인권이란 무엇이냐? 인권.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죠. 인권.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권리예요.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누리는 권리.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서 권리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인간으로서 권리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human rights라고 하죠. human rights, human, 인간으로서 rights, 권리. 그래서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권리다. 혹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혹은 인간만이 가지는 권리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서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권의 특징이 중요해요. 인권의 특징. 인권의 특징. 인권의 특징.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두 번째는 천부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구성이라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침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하나씩 갑시다. 나는 사회를 공부한다라는 거에 첫 번째, 여러분들 자 쓰고 여기까지 쓰고 잠깐 나 봐봐. 사회 좋아해요? 잘해요? 못해요? 개 싫어한다고? 그래. 사회 좋아해요? 좋아해? 잘해? 아니. 그래요. 좋습니다. 사회가 그럼 어려워요? 어렵진 않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다 왜 여기 앉아있어? 혼자 하면 되지, 안 어려우면. 그래요? 사회가 어렵다 라고 느끼는 친구들의 특징은 용어의 정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인권의 특징,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하기 시작하면, 물론 사회라는 과목은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 과목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암기를 그냥 글자를 있는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당연히 어렵죠. 외울 분량도 훨씬 많아지고. 그럼 우리가 암기의 분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학원과 나의 역할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암기의 비중을 줄일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용어의 의미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이 뭔지, 천부성이 뭔지, 항구성이 뭔지, 불가침성이 뭔지 이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씩 갑시다. 보편성은 누구나 다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누구나 다. 정확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다고, 인권을.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 혹은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갖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인권이라는 거야. 이걸 인권의 첫 번째 특징,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보편성.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천부성인데요. 천부성. 천부성의 천자는 하늘 천자를 씁니다. 부자는 부여하다, 기부란 뜻입니다.
하늘이 줬다라는 거죠. 근데 하늘이 줬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약간 비유적인,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이 줬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의미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즉 선천적으로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하필 하늘이 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왜 하필 하늘이 줬다라고 표현을 할까? 왜 천부성일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내 생각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줬다라는 거는 반대말의 개념인 것 같아요. 왕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든가 어떤 국가 권력이 인권이라는 것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개념에서 이제 하늘이 부여해줬다 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부성.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이거를 같은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자연권 사상이다 라고도 표현해요. 자연권 사상. 이 자연권은 영어로 하면 내추럴 로우거든요. 내추럴 로우. 그래서 자연적인 권리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적인 권리다. 이해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항구성인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인권이라는 게 보장이 된대. 그럼 언제까지 보장이 되겠어? 죽을 때까지. 즉 영원히,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가침성입니다. 의미를 정확히 하자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 뭐가? 침해가. 다시 뭐라고? 불가능하다. 침해가. 그래서 침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침해할 수 없고 그리고 양도도 할 수 없다.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엄밀하게 인권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불가침성 말고 요 양도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따로 떼서 양도 불가성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불가침성에 다 시켜버렸습니다. 양도 불가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양도 불가성. 되죠? 그래서 침해될 수 없고 남한테 줄 수도 없다. 내 권리인데 내 권리여도 남한테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불가분성. 교과서에 없는 개념인데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분성. 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이게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리될 수 없다. 근데 뭐가 분리될 수 없나요? 우리가 이따가 여러 가지 인권의 종류들을 배울 거거든요. 그 인권들끼리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인권의 종류가 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있는데 뭐 자유권, 평등권은 보장해주고 참정권은 보장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들끼리는 분리될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인권의 이제 발달 과정입니다. 인권의 발달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라는 거는 천부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인 건 맞는데 사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인권이라는 게 보장이 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었으나 인권이 있다라는 개념하고 보장된다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존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인권을 보장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야. 이건 이제 사상적인 개념이라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이 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인권의 발달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크게 4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근대 시민혁명입니다. 근대 시민혁명. 얘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7에서 18세기고요. 그리고 이 근대 시민혁명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혁명이었다. 자유권과 평등권의 보장. 근데
여기까지 썼으면 잠깐 보세요.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근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좀 유식해 보이죠? 근대입니다. 이게 무슨 근자인지 알아요? 한국사 할 때 안 배웠니? 가까울 근자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가까운 시대인 거죠. 봐봐. 얼만큼 가까워야 근대야? 얼만큼 가까워야 근대일까? 근대는 가까운 시대래.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시대라는 거잖아. 얼만큼 가까워야 근대야? 100년 전이면 근대요? 200년 전이면 근대일까? 언제부터가 근대일까? 여러분들 한국사 배웠죠? 한국사 3단원이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인가 그럴 거야, 단원명이. 한국사 1회 3단원이. 우리나라에서 근대를 언제부터로 보는 줄 알아요? 가보게요? 이게 학자들마다 약간 조금 개념이 달라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때부터를 근대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894년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된 것부터를 근대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일찍 잡았을 때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를 근대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이 역사학에서 근대를 정의할 때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이면 근대, 200년 전은 전근대. 시간을 기준으로 근대를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근대를 어떻게 정의하냐? 역사학에서 이 근대라는 거는 어떠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를 근대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조건이 있고, 경제적인 조건이 있고, 사회적인 조건이 있고, 문화적인 조건이 각각 있는데, 이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를 근대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들어와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들어와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평등주의가 들어와야 되고, 문화적으로는 합리주의 문화가 들어와야 근대로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민주주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거, 요게 이제 근대의 정치적인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나라에선 근대가 빨라야 19세기 중후반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17, 18세기에 있었던 시민혁명 앞에 근대자를 붙여준다라는 거야. 왜? 얘네들은 이 조건을 우리나라보다 빨리 충족을 한 거죠. 서양 애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근대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전까지의 서양 사회는 전 근대 사회인 거야. 이제 중세 사회인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서양이 근대 사회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근대 시민혁명의 배경을 좀 볼게요. 왜 근대 시민혁명이 발생을 했냐?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사상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회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이 절대 왕정, 유럽의 절대 왕정,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군주, 즉 왕에 의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억압받고 차별받았어. 이 당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 즉 왕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억압받고 차별받았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배경이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시기 이전에, 이게 지금 17에서 18세기니까 16세기, 15세기, 14세기에는 왕이 없었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군주가 없었을까? 모든 사람이 평등했다가 갑자기 이때 절대 왕정 때문에 억압받고 차별받았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 전에도 왕은 있었어. 그 전에도 억압과 차별은 있었어.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와서 혁명이 터졌냐라는 거야. 그걸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 사상적 배경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절대 왕정에 대한 억압 차별로부터 벗어나려는 근대 시민혁명이 발생했냐? 이 시기에 계몽사상
사회계약설과 같은 사상들이 대두돼요. 계몽사상. 사회계약설이 계약설이 대두된다. 자, 요거는 조금 따로 빼가지고 필기를 해주세요. 넘버링을 달진 않을 거예요. 자, 근대 이전 사회를 중세라고 합니다. 근대 이전 사회를 중세라고 해요. 자, 중세 시대 때는 절대 왕정이었죠. 절대 왕정.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권한을 휘두르던 시대. 근데 이 절대 왕정이라는 이 정치적인 체제죠, 일종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재야, 독재. 이 독재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왜 사람들은 저 왕이 나랑 생긴 것도 별로 다르지가 않은데 왜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까? 이 절대 왕정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사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거를 왕권 신수설이라고 부릅니다. 왕권 신수설. 뜻을 풀어보자면 왕의 권력은 신이 수여해줬다는 뜻이야. 다시, 왕의 권력은 누가? 신이 수여해줬다. 이게 먹혔던 이유는 중세 서양 사회는 기독교의 시대죠. 이 정도는 알지? 중세 서양 사회는 기독교의 시대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이 왕권 신수설의 의미는 곧 왕이 곧 신의 대리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왕이 곧 신의 대리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인 왕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시대라고. 중세시대 때. 그러면 이 절대 왕정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 왕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왕권 신수설을 깨부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해야 돼. 그게 뭐냐면 사회 계약론이 되는 겁니다. 사회 계약설. 이 왕권 신수설을 반박하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해야 된다고. 이 왕권 신수설이 틀렸다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해야 된다고. 그게 뭐라고? 사회 계약설이라고. 이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특히 요 목동이나 대치처럼 학군지 지역에서는 프린트 형태로 얘네들의 심화 이론을 주고 시험에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할게. 지금은 홉스, 로크, 루소라는 사람이 주장한 사회계약설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회계약설의 의미가 뭐냐를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야. 사회계약설이 뭘까? 사회와 계약, 모르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얘는 사회가 계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사회계약설의 의미는 사회라는 것은 구성원의 자발적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논리가 되냐면 이 사회라는 거는 신이 만든 게 아니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그전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회라는 거를 누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왕의 말을 잘 들어야겠어? 못 들어야겠어? 당연히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왕권 신수설을 깨부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는데 그게 사회계약설이라고. 사회계약설이 뭔데? 사회는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계약해서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야. 왜 자발적으로 만들었을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걸 처음에 만든 학자가 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홉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불러요. 자연 상태. 그리고 이 자연 상태를
표현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태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생명, 안전, 위협, 재산이 위협받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한테 언제 뺏길지도 몰라.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회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럼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사상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이 사회, 세상은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신의 대리인인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절대 왕정이 억압하고 차별하고 계속 못 살게 구니까 못 참겠어서 터져버린 게 근대 시민혁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근대 시민혁명 3종 세트를 외우셔야 돼요. 전개. 첫 번째 미국, 첫 번째 영국이 먼저죠. 첫 번째 영국, 두 번째 미국, 세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시민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불러요. 명예혁명. 연도도 알아둘까? 1688.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시민혁명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독립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776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그냥 프랑스 혁명. 얘는 1789년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발생을 하는데 시험엔 뭐가 나오냐? 이 시민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문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각각 어떠한 문서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명예혁명의 결과로는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지고 독립혁명이니까 얘는 독립선언문이라는 문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문서가 발표되는데 인간과 시민의 난 밑에다 쓸게요. 권리선언이라는 문서가 발표되는데 기니까 줄여서 그냥 인권선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예혁명의 결과로 영국에는 입헌군주정이 들어서요. 입헌군주정은 얘도 의미를 풀어볼게. 헌법에 입각하여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 자체가 없어지진 않지만 이제는 왕이 마음대로 못해. 왕의 권력도 헌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들어섭니다. 민주공화정은 쉽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제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게 이제 미국입니다.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는 이제 그냥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근대 시민혁명은 어떤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였냐?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해주는데 목적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해주는데 목적이 있었다. 자유권, 평등권의 의미와 특징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지워도 되지 이거? 자, 이제 두 번째는 참정권 확대운동입니다. 참정권 확대운동.
얘는 시기적으로 19세기로 갑니다. 뭐 당연히 얘는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운동이고요. 참정권은 자세히 하겠지만 얘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다. 참정권 확대 운동입니다. 참정권 확대 운동. 배경. 왜 일어났냐? 근대 시민혁명으로 자유권과 평등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의사결정, 즉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성인, 남성 이런 일부 계층에게만 주어졌다고, 이 참정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참정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보장해주기 위한 참정권 확대 운동들이 19세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게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있고요. 배경부터 할게요. 배경은 참정권이 차등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도. 참정권의 차등. 그래서 참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참정권 확대 운동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있고 이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1838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얘는 목적이 뭐였냐면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줘라. 노동자가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외에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건 이제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여성 참정권 운동과 흑인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흑인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흑인 민권 운동이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아직 안 했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정권까지 한 거야. 세 번째는 사회권의 등장입니다.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만들어져요. 원래 없었던 개념인데 새로운 인권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권은 뭐냐? 이따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 쓰지는 마세요. 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예요. 다시 뭐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근대 시민혁명으로 자유권, 평등권 보장받았어. 그리고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 참정권도 생겼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자유권.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평등권, 차별받지 않는 거죠. 참정권,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것도 다 먹고 살만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오늘 저녁에 밥 먹을 걱정하고 오늘 밤에 잠잘 곳을 걱정하는데 자유, 평등, 뭐 정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자고 입고 이런 최소한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배경, 산업혁명이 있었죠.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특히 사회 문제 중에서도 심각했던 거는 노동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노동 문제라고 함은 일단은 어린 아이가 가서 일을 해. 이걸 유식한 말로 아동노동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동노동. 그리고 두 번째는 장시간 노동.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을 해. 야, 하루에 16시간 일할 수 있어요? 야, 하루에 16시간은 어떻게 일합니까? 내가 수업 많이 할 때는 내신 기간 때는 막 12시간씩 하거든요. 수업. 모강하고 하면은 못해요. 죽어. 링거 맞으면서 일합니다. 근데 16시간씩 일을 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그리고는 그렇게 16시간씩 일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돈을 제대로 안 줘. 돈을 뭐 많이라도 줘야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적은 급여를 받았던 거죠. 이런 노동 문제가 심각했다.
자, 그러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여론들이 생겨나요. 야, 국가가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막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결과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세계사에서 1차 세계대전 이건 뭐 쓰지 마.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있어요. 이때 이제 패전국,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독일. 선생님, 독일이 2차 대전 패전국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에서 다 패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이후에 나라가 하나 생겨. 그 나라가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 그래서 1919년 독일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라가 새로 생겼으니까 헌법이 필요하겠죠.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사회권이라는 게 최초로 명시된다. 사회권이 최초로 명시된다. 그래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시험에 100% 나옵니다. 선생님,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건가요? 날 죽여. 무조건 나옵니다. 내가 지금껏 통합사회를 가르치면서 바이마르 헌법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느 학교든 간에. 내가 내신을 한 세보니까 30 몇 개의 학교를 했더라고. 40개 좀 안 되는 학교 내신을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절. 됐죠? 그리고 여기 공간이 협소하긴 한데 귀찮으니까, 지우 귀찮으니까 그냥 밑에다 쓸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연대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 저쪽에 있는 친구들 보이니, 여기? 보여요? 다행이네. 연대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연대권은 뭔가요? 자유권 알겠어. 평등권 알겠어. 참정권 알겠어. 사회권 이름만 봐서 모르겠는데 뭐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연대권? 애매하죠. 얘는 뭐 엄청 특수한 권리 이런 개념은 아니고 배경을 좀 볼게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30년대 후반, 뭐 태평양전쟁 기준으로 봤을 땐 1941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전 세계는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그러면서 이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 자유권, 평등권, 뭐 참정권, 사회권과 같은 어떤 권리가 있냐도 중요한데 이것을 잘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해요. 우리가 이 인권이라는 게 지금 뭐 자유평등, 참정, 사회권이 있는 건 있는 건데 있는 것보다도 이것을 잘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을 잘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연대권입니다. 그래서 결과 1948년에 국제연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UN이라고 부르죠. UN. 그리고 이 국제연합에서 문서를 하나 발표합니다. 이게 세계 인권선언이에요. 어우, 죽겠다. 출판. 세계 인권선언. 연도로는 1948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대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가 안 보여? 국제연합, UN, 세계인권선언 1948년.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옆에다가 이건 사이드나 구석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지우고 할까? 지우고 하자. 자, 여기까지 됐죠? 다 썼어요? 다 썼어? 네, 지우겠습니다. 판서 양이 좀 많니? 어때? 많아요? 괜찮아? 많아 보이는데.
아니, 내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그 빔 프로젝터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강의실은 빔 프로젝터가 없어서 뭐 의도치 않게 지금 풀판서 수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의 확장된 인권을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얘는 넘버링을 달지 말고 CF, 얘는 참고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CF하고 카렐 바작의 카입니다. 카렐 바작의 인권 세대론 이렇게 써주세요. 인권 세대론. 이 카렐 바작이라는 이 사람도 이제 프랑스의 법학자거든요.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작이 인권을 세대를 나누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1세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거는 저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 아마 있을 텐데 4페이지 봅시다.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밑에 카렐 바작의 인권세대론이라는 자료 있죠. 찾았어요? 4페이지. 찾았어? 제일 마지막에 카렐 바작의 인권세대론. 보시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나와 있죠. 이 1세대는 시민 정치적 권리입니다. 시민 정치적 권리. 시민의 권리, 정치적인 권리. 그리고 2세대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그리고 이제 3세대는 연대권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요 시민 정치적 권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국가로부터 자유. 국가로부터의 까지만 써주세요. 국가로부터의. 그럼 얘는 2세대는 국가에 의한. 그리고 얘는 전 지구적.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국가가 조금 가만히 놔두면 억압과 차별이 사라짐으로써 생기는 권리라는 거야. 이해돼요? 억압과 차별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권리라는 거고, 요 2세대라는 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장해줄 때 생기는 권리라는 거고, 3세대는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협력과 연대해야만 발생하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까지 1세대 인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세대 인권에 해당하는 게 사회권, 그리고 3세대 인권에 해당하는 게 위에 쓰긴 했지만 한 번 더 씁시다. 연대권이 되겠습니다. 이걸 카렐 바작의 인권세대론이라고 불러요. 카렐 바작의 인권세대론. 됐죠? 다 썼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의 마지막, 뭐 이건 쉬워요. 제목을 현대사회의 확장된 인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날 새롭게 강조되는 인권이라는 뜻이야. 현대사회의 확장된 인권. 자, 첫 번째는 주거권입니다. 주거권. 주거권이 뭔가요? 얘는 쾌적한 그리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권리야.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권리. 할 권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생활이죠. 생활을 할 권리. 얘는 우리나라 헌법 35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35조 3항. 그러니까 얘는 옛날에 없었는데 이제 요즘 날에 강조되는 인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권입니다. 안전권. 얘는 말 그대로 안전할 권리야. 안전권.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얘는 헌법 34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환경권입니다. 환경권. 환경권이라고 함은 이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얘는 헌법 3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조항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 야 헌법 35조 1항이 뭐야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미친놈도 아니고. 대신에 조항을 주죠. 조항의 내용. 예를 들어 헌법 35조 1 뭐라. 그럼 그걸 봤을 때 아 환경권이구나 정도를 독해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권입니다. 얘는 문화생활에 참여 혹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 얘는 헌법 구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헌법 구조면 숫자가 좀 위쪽에 있는 거잖아. 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어요. 이게 헌법이 앞으로 갈수록 중요한 거야. 1조가 제일 중요하죠.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얘는 조금 특이한데요. 중요합니다. 이칠 권리라는 거예요. 이칠 권리. 요즘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디지털 사회에서 강조되는 권리입니다. 얘는 개인정보를 삭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다. 얘는 이제 헌법의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권리다. 이칠 권리. 이칠 권리. 잊혀질 권리.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잊혀질 권리. 맞나?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런 걱정을 좀 덜 했거든요. SNS 아니 SNS?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그램에 뭐 게시글 같은 거 올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던 게시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한 사회에서 강조되는 권리가 잊힐 권리다. 이해되죠? 그래서 저도 잊혀지고 싶어요. 정말 죽고 나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헛소리 해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1-1단원 인권의 의미와 발달 과정을 빼놓지 않고 다 한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